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한 지 2달 만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화학적 거세가 됐다면 이번에 이런 끔찍한 범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화학적 거세가 많이 논란이 됐죠. 자, 이 화학적 거세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남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이제 그런 게 사실 성욕을 일으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없앨 수만 있으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남성의 경우는 주로 고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 거세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적절한 약물을 넣어서 그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그 중간 화학적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를 이제 블러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 자체가 뭔가 화학적으로 거세를 당해서 다시는 성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그건 아니고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그러니까 치료 명령이거든요. 치료 명령. 치료. 성충동 약물 치료지 이게 사실 화학적 거세라고 말하는 게 과할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입이 됐나요? 네, 도입됐죠. 지금 한 50명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할 때 이제 보호관찰관이 가서 이 주사를 놓는 거를 직접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그 남성 호르몬을 또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먹어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 상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주사를 놓은 다음에 그걸 또 거짓말 탐지로 계속 확인합니다. 그걸 먹었는지. 근데 징역형을 더 살리지 않고 화학적 거세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성욕이 없어질 때까지 징역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이상을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화학적 거세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모수가 적긴 하지만 재범한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일부는 연장을 희망하기도 하고. 뭐 자기한테 이런 욕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다는 거죠.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8살 어린이를 유교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김수철. 제 속에는 요구하게 괴물이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저도 모르게 좀 가고 싶죠. 그리고 제대로된다면 나는 할 거예요. 복역 중인 범죄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도 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건이 그 과연 성욕만 억제시키면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냐. 내가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어떤 욕구, 사실은 더 원하던 것은 다른 어떤 성욕을 제거한다고 해도 폭력성 그런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또 다른 형태로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이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제거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를 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은 모수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윤리적으로나 우리 정치적으로 정당한 건지 참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죠. 시행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은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의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또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이 피해자였습니다. 30%가 상당한 넘은 거예요. 거예요? 30%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16년도에 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0%로 7% 훨씬 더 증가를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웃 사람. 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럼 다른 지역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했다. 고종석 사건.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란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 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가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람이네요.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동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댐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르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루어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맨발로 자기 집 쪽으로 30-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사건 정말 실제로 2시간 동안 또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린이는 어제 태풍의 장대비를 알몸으로 맞으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12시간 동안이나 이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이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이가 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20, 30대 연령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이가 영민하게도 검정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장소라는 걸 본다면 차가 없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수사에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35시간 만에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분노할 것이 그 검거하는 순간의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에서 나주 성폭행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노했었죠. 분노.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25살 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들어오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고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증이 끝날 무렵엔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동석은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약간 술김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렇죠. 거를 던지려고. 네, 형량에 관련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계획성이 드러나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불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이 범행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바닥에서 다리 밑에 돌바닥에서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는가. 계획적인. 네, 계획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이 A양의 언니를 내가 대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잘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지켜봐 왔다는 거죠. 저도 참 이거 면담을 하면서도 황당했던 진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이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범죄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왔지만
이런 범죄자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 말로 드러냈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목을 졸라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합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2차례나 받고 또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1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하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달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재판한 판사님이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혹시라도 나가게 될 상황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좀 굳은 결의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유형별 아동 성학대 재범률이 37.5%라고 합니다. 37.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 근데 이 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면 일단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친절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나를 좋아했어요. 이게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근처에 있었던 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 자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타전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왜 이웃이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지금 1km 미만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2km 미만에서 일어나는 것이 54% 정도입니다. 100m 이내에서 일어난 것도 거의 17%니까 한 20%가 된 거죠.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사는 곳 3km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웃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혜진 예슬 사건의 범인 역시 아이들 집에서 15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수는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종석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느냐 하면 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회피적 성향들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후에 도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요, 당해 사건의 피해자의
대개 접근을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촘촘히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소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피해 아동의 거주지와 100m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주를 강제로 이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실제로 조두순이 다 출소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랑 2km? 그 정도의 거리였고 결국에 피해자가 동네를 떠났죠.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면 떠나겠습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상해를 남기기 싫어서 다시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이들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살라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법 좀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어려운 법에 뭐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뭐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기본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경우에도 이주하라고 명령할 때 많잖아요. 뭐 여기 뭐 재개발해야 되니까 이주해라. 이게 위헌이 아닌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안 가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그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이웃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전히 이웃사람이잖아요. 이게 정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동성범죄. 어떤 대비책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범죄자들 강력하게 촘촘히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치료적 개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 거세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통계를 보면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한 62%의 재범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수한 집단은 39% 정도니까 사실은 한 20%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문가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검증된 건 없어요. 캐나다나 이런 곳은 한 명의 이 담당자가 담당하는 대상자가 5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아동성범죄는 저는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된다는지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1번이 도움 요청이에요. 물건 좀 들어줄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아동들이 유인되거나 끌려가는 곳들이 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고요. 발생 장소 주변에 이제 우리 이제 감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CCTV나 이런 도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위험률은 저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제하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발생의 어떤 예방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조금이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 살인 사건. 도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어요.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이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골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 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사관들이 나오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아요.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거는 안 되겠구나. 당시에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사건 때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로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천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닥치는 거 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좀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다 이용하셔야 되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0년도? 예, 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사안.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 예.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피해 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유괴됐습니다.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영이었습니다. 윤상이를 포괄은 현장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주영영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영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영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영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주영영의 당시 어떤 시간상의 알리바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주영영이 당시에 나는 뭐 이분이 사라졌을 그 시점에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수업에 간 건 맞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영도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온 것은 맞고 내가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신촌에 있었다.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서 조사 초기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륜관계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17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주영영이 분의 학교로 오기 전에 여자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게 됐던 제자였던 거예요. 이 선생님과 내가 신촌에 몇 월 몇 시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이 거짓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영영이 지속적으로 이 여학생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때 나랑 있었던 거 맞잖아. 그때 신촌에서 있었던 거 맞잖아 하는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좀 조작된 기억에 의한 알리바이 진술을 이 여학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영의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그루밍인 거군요, 지금. 17살과 가정이 있는 남성 교사, 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라고는 전혀 보여질 수 종속적이거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학생 외에 실제로 이 유괴 사건의 공범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어요. A와 B라는 여학생들인데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과거 주영영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관계는 아니었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좀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A양은 이제 협박 편지, 협박 전화, B양은 거짓 제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줍니다. 편지를 연락을 하셨는데 그 편지는 절대 부모님한테 안 주신다거나 수시로 경찰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리고 아이의 뭐 손발을 묶고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질식사한 이후에 공범 A양과 함께 북한 강변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요. 네. 여기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범행이 막 발각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주영영은 이 A와 B에게 자살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A양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구하고요. B양 같은 경우는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체포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주범과 종범 간의 어떤 그런 종속 관계를 떠난 그루밍, 그야말로 정말 길들이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범죄임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범죄 인식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인 지배 영역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루밍 행위를 통한 네. 약간 종속관계 내지는 복종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주영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주영영은 이런 식으로 여자 중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총 22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별 면담을 한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성폭행하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끊임없이 이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피해자를 좀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사실은 이 주영영이 유괴 범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끝났던 거예요. 22명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22명의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 라고 그렇죠. 해서 피해 여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고 말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았을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뭐 피해자들이 탓으로 돌리던 이런 인식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그죠. 지금도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당시에 막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었죠. 없다고 네. 봐 전혀 될 때네요. 없었죠. 네. 네, 이게 하나 유괴 살인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혀져서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영영과 공범 둘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주영영은 83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고요. 이 공범 A양은 이제 단기 3년, 장기 5년,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일반 성인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고가 됐고 또 다른 공범 B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범 A와 B양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예요. 본인이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A와 B양은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동시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회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들을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밖에 없는데요.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직접적인 상해가 뭐죠? 물리로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왠지 아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변화가 생긴 모양이에요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 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엔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소위 이제 하죠.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통념이 피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네. 것 같아요. 노인 피해자의 발생 비율이 2016년에 560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 800여 건 정도 집계가 돼요. 하루에 2명 이상의 노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심지어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경우에 믿어줄까? 젊은 사람이 굳이 왜 노인을 맞아요. 성폭력해? 네. 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할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워. 네,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69세. 노인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이제 소재로 활용한 네. 그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60대 여성이 병원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다리에 붕대를 좀 새로 감아달라고 이제 3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또 붕대 처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60대 여성 환자가 30대 남성 조무사한테 강간 피해를 당합니다. 지난 8월 서 씨가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서 씨가 한 남성 간호조무사와 치료실에 들어간 뒤 30여 분 만에 문을 나섭니다. 둘만 있던 그 30분 동안 서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를 해야 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바로 병원에 찾아오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이런 걸 했다. 나는 이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서는 어떠한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해자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이 여성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아줌마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마치 이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응해줬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을 수고했어요. 그러시면서 나가셨거든요. 합의로는 했어요. 네, 강제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자가 오고 피해 여성은 사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동네에 온갖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심지어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랑 성관계했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력해? 라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에서 사실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피해자분.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막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형사들이 대역을 하는 방식으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장 검증하는데 조사가 울다가 무슨 주저앉고 막 울고 이거 꼭 우리한테 조사받아 봤어요. 세 차례나 재조사를 받았고 현장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가 약해 성폭행으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 씨는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다 가해자가 입을 막아 의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 정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3번 다 반려를 하고 마지막 4번째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응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하고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구속이 기각됐다 이런 소문이 또 동네에 나다 보니 그럼 이 사람 합의하에 한 거 맞네. 그 강간 아니었네. 역시나 아니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자가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유서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으면 그 놈은 구속됐겠지. 그 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그 딸 아이랑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 유서엔 인격을 파괴한 흉악범이 활개치고 있다. 법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가해자가 5년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 합의금 이런 식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자인서 그거를 직접 작성한 게 사실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사건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5년이 편견이 개입된. 그럼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편견이 개입이 되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에이지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좀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피해는 그 사람의 나이랑 상관이 없는데 노인들을 상당히 어떤 무성적인 존재, 별로 이제 성별에 따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런 노인 피해자에 대한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의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법률에 있는 용어이고 법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행 피해 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요. 10대, 20대, 30대 피해자들은 깜짝 놀래요. 왜요? 꼭 느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적 빡치심을 느꼈다고. 정답에 저게 더 정답인데 그런데 이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이게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60대 이상이 경험했던 어떤 형법의 시절은 강간과 강제 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 형법에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본인이 하다 보니 그 수치심이 강요받고 본인이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수치심은 누가 느껴야 될 감정이냐? 피고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될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지금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법원의 판결 방식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막 거기가 깨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너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끄러운 거랑 무슨 상관이지?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사법기관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게 사법체계의 핵심인데 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지를 저는 물어봐야 되는지가 수치심이나 다루를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이제 법률에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시대에 상당히 낡은 개념이거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이게 사실 발의가 되어 있긴 해요. 그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대체하자라는 식으로 하고도 있고요.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너무 좁게 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치심이란 표현을 더 넓은 뜻의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노인 성범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노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에서 뭔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묶어서 고령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소한 이거는 법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